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지난 시간에 염동균 선수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의 경기에 이어서 염동균, 리아스코, 고바야시, 윌프레도 고메스까지 4명의 관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국내외 주니어 패더급에 대해서 명복스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준배 WBC 국제심판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열 이사님도 같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문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멀리 막내 안희연님도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니어 패더급의 국내의 그 세계 챔피언 출신들도 참 많았고, 또 기라성 같은 동양 챔피언들, 또한 그 챔피언 타이틀은 가지지 않았지만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만큼 뛰어난 그런 그 선수 자원이 많았던 체급이에요. 뭐 딱 생각나는 선수가 우리 이성열 이사님은 누가 있을까요? 염동균 선수 껴줘가지고요. 전부 다 그냥 네, 얘기하시면 염동균 됩니다. 선수가 있었고요. 지금 막 쓰고 계시네요. 아, 지금 기억이 전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좀 탑 클래스의 선수들은 염동균 선수, 이승훈 선수, 뭐 서성인 선수, 그다음에 김지원 선수. 뭐 일단 이렇게 최재원 선수도 있었고요. 서명환 선수가 주먹이 좀 굉장히 강했었고, 박연섭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고, 일단 뭐 홍수아 선수는 그 주니어 패더급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좀 안 넣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문님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제가 라이브로 직접 봤던 선수 중에 좀 폼이 좋다, 복싱을 참 예쁘게 한다라고 느낌 받았던 선수가 이승훈 선수였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이 박찬영 사라고사전 그 시합이 좀 아쉬웠고, 동양 챔피언 중에 기억나는 선수가 좀 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 최재원 선수, 그리고 마지막 한일전에서 좀 명승부를 연출한 조용인 선수가 이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확실히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군요. 우리 장 박사님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정순현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기준 선수도 네, 주니어 패더 봐야 될 거고, 그 위에 이제 장규철 선수,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영광이 있었고요. 저는 고생근 선수도 주니어 패더로 봐야 됩니까? 그럼. 네, 주니어 패더로 봐야죠. 네. 네. 고생근 선수가 정순현 선수한테 그냥 업셋 KO패를 당하면서 세계 랭커로서의 명망이 그냥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세계 랭킹에 결국 못 들어갔죠. 네. 고생근 선수는. 그래서 참 불운한 선수였어요. 저는 뭐 역시 나이대로 따지면 뭐 제가 좋아했던 선수라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주니어 패더급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싱에서 뭐 라이트 플라이, 주니어 패더, 주니어 라이트 정도의 가장 그 선수층이 두꺼웠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패더는 세계보다는 일단 OBA, 그 당시 OBF죠. 네. OBF에서 먼저 창설을 한 체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 쪽에서는 오히려 세계보다 역사가 길었고, 우리나라의 그 강춘호 선수가 그 동양 챔피언으로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일본 60년대 후반이었죠. 66년도죠. 네. 66년도에 그 일본에서 그 동양 타이틀을 따면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강세철, 김기수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 그 동양 챔피언이 되고, 자료 화면을 보면 굉장히 그 움직임이 적지만 아주 정확한 그 주먹을 구사하던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동양 타이틀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시장 규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올해는 갖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 세 번째로 동양 챔피언을 그 따셨다는데 그 어떤 의의를 두고, 이 6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좀 그 동양 쪽엔 뭐라 그래야 되나, 고삐가 풀려야 된다고 하나요? 이원석, 뭐 이한산호 뭐 해서 동양 챔피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애가 됐고, 강춘호 선수 이후로는 그 장규철 선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멕시코 올림픽 동메달을 따고 가지고 엘리트 코스로 올라와서 동양 챔피언까지 하고, 뭐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염동균 선수와의 시합을 마지막으로 뭐 그 동양 타이틀은 내놨지만 뭐 나름 기억에 남는 선수였고,
그 우리나라 염동균 선수가 그 70년대 초중반까지 지배할 때 이때도 그 주니어배드하고 국내에는 꽤 그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홍성종 선수라든지 세대는 조금 전이지만 그 김현 선수와도 시합 많이 했던 서수광 선수, 그리고 그 뭐 현수만 선수도 주니어배드에서 굉장히 많이 그 활동을 한국 했고, 챔피언은 지냈고요. 그 외 김진균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주니어배드급은 적어도 국내 레벨은 꾸준히 그 물고 물리는 정도의 그 어떤 그 레벨을 갖고 그 상당히 그 흥미있는 그런 체급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염동균 선수가 지나가면서는 지금 우리 장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고생건 선수가 있었는데, 이 고생건 선수는 사실 그 처음에 데뷔해가지고 4연속 KO승을 거두면서 그 아주 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굉장히 그 도회적인 얼굴이 뭐 어떻게 외모가 아주 세련되고 세련되고 깔끔하고 그러면서 아주 복싱도 깔끔하고, 네. 뭐 아시겠지만 면도날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듯이 아주 그 간결한 그 공격이지만 꽤 그 파괴력 있고 날카로운 공격으로 초반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글쎄요, 그 뭐랄까 뒷심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맷집의 한계라고 할까. 그래서 그 오전째 그 아까 얘기했던 리아스코와의 그 와르윤게 나카야마, 그 필립 와르윤게와의 시합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이후에 어떤 그 전환점을 모색하느라고 그 베니스 보코스를 불러와서 그 어떤 모험 매치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 완패를 당하면서 그 어떤 항고비가 꺾였다고 할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건 뭐 여담이지만 고생근이란 이름이 뭐 고생의 뿌리다 뭐 이래가지고 팬더고 고독쿤으로 처음에 아니 네. 처음에 팬더고로 팬더고로 바꾸고서 스코타이 선수를 데려와서 뭐 케어 시키면서 재기를 좀 하나 했는데, 사실 스코타이는 이때는 거의 뭐 은퇴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선수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세계 쪽도 모색하다가 이제 정순현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엔 또 정순현 선수의 시대가 되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니어 배드는 항상 어떤 시기든지 그 굉장히 그 강자들이 많았던 그런 체급 같고, 황 대표님 그 정순현 선수 이후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순현 선수가 그 리키아노에게 필리핀에 가서 동양 타이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반납한 국내 타이틀에 이제 고생근 선수가 그 불도저박을 네, KO시키고 네.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정순현 선수가 도전에 실패하고 다시 국내 타이틀에 도전을 하면서 업셋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되고, 결국은 정순현 선수가 리키아노를 국내로 불러와서 재전해서 이제 이기면서 동양 챔피언이 되고요. 그 시합도 사실 그 좀 판정이 좀 그랬지 않았나요? 미묘한 판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도 국내에서 그 정도면 네. 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순현 선수가 이제 동양 챔피언 상태로 카르도나에게 2번을 도전을 하면서 정순현 선수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윌리 루카스에게 필리핀에 가서 타이틀을 뺏깁니다. 네. 뺏기게 되고, 다시 이제 윌리 루카스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82년도에 다시 동양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레오 크루즈에게 도전하면서 반납한 타이틀을 놓고 83년에 이제 김지원 선수가 그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김지원 선수가 쭉 방어전을 갔다가 서성인 선수를 꺾고 IBF 챔피언이 되면서 그 공석이 된 타이틀을 놓고 최연갑 선수가 무구르마 다쿠야를 이제 누르면서 새로운 챔피언이 되게 되는데, 이 최연갑 선수가 잘 나가다가 태국에 가서 프라운상 무왕수린이랑 방어전을 하는데 거기서 타이틀을 뺏겨요. 그래서 뺏겼구나 했더니 정희연 선수가 또 태국에 가서 무왕수린을 또 깨고 타이틀을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87년이고요. 그리고 89년도에 최재원 선수가 이 정희연 선수를 또 누르고 새로운 챔피언이 돼서 쭉 방어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 동아 프로모션이 좀 흔들릴 때였어요. 그래서 방어전을 자주 갖지 못하고 93년도에 이제 타이틀을 반납을 합니다. 이제 후배인 권희윤 선수에게 길도 터주고, 또 그 최재원 선수는 안토니오 세르메뇨랑 도전자 결정전을 하면서 결국 94년도에 세계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권희윤 선수가 그 공석이 된 타이틀 결정전을 인도네시아에 가서 해요.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94년도에 동양 챔피언이 돼가지고 오는데, 1차 방어전에서 이제 가사이 유이치에게 그 타이틀을 내주게 되면서 타이틀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니어 이기준 패더급은 선수를 또 빼놓을 이기준 수가 없죠.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동양 타이틀만 쭉 가고 아, 있는데 그렇군요. 이기준 선수는 동양 타이틀이랑은 타이틀은 무관했고요. 무관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들어서 그 조용인 선수가 아까 우리 김영문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 가서 야마토 신을 그 종료 TKO로 꺾고 첫 동양 타이틀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전에서도 야마토 신을 일본에서 잡았는데 2001년도에 이제 사토 오사무라고 추후에 WBA 챔피언이 되는 선수에게 타이틀을 내주게 되고요. 이 사토 오사무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공석이 된 타이틀을 2001년도에 조용인 선수가 다시 일본에 가서 그 저희 복싱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는데 가나이아키 히로 선수를 1라운드에 실신시키면서 두 번째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동양 챔피언은 조용인 선수로 국내에서 더 나오진 않았고요. 도전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했어요. 이문식 선수가 2004년도에 구니미 야소에게 도전을 했는데 5라운드 부상 판정패로 일단 졌고 그것도 판정이 좀 논란이 판정이 많았죠.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갔으면 잡을 수 있는 상대였는데 뭐 중지는 됐고 타이틀은 따지 못했고 2010년도에는 당시 이제 한국 챔피언이던 무패 손창현 선수가 참 잘했어요. 이 선수가 대구 영남체육관 소속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시모다 아키후미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데 시모다도 나중에 세계 챔피언. 요 다음에 이제 세계 챔피언이 네. 되죠. 네. 근데 시모다 아키우미에게 손창현 선수도 똑같이 5라운드 부상 판정패로 그 타이틀을 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전에 실패하고 은퇴를 하게 되고 2014년도에는 이재성 선수가 일본에서 와케신고에게 KO되면서 이제 동양 타이틀을 획득을 못했고 2016년이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임진욱 선수가 이제 도전을 했다가 일본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결국은 정재왕 선수도 한번 도전했죠. 정재영 선수. 2003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마나부에게 도전을 했었고 그 권희윤 선수 이후로는 조용인 선수 이후로는 동양 챔피언의 명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최승석 선수는 그 파바 슈퍼벤턴급 챔피언이었고 그 말콤 튜나카우에게 도전한 경기는 OPBF 벤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벤턴. 한 체급 내려서 이제 도전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좋은 선수가 좀 있어요. 지금 그 WBA 아시아 챔피언으로 있는 장민 선수. 이 선수 슈퍼벤턴급이지만 신장이 180까지 됐고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뻔스네요. 예,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면 좀 기대가 되는 선수고 한국 챔피언은 현재 신동명 선수 아마추어 국가대표를 거쳤고 현재 3전 3승을 거두고 있는데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금년에 동양 타이틀을 했을 거예요. OPBF 했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합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어쨌든 계보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기준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은 뭐, 타이틀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김봉철 선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세계 타이틀 전초전만 10몇 전 국제전으로 하고 근데 결국은 뭐 큰 찬스는 못 잡았는데 아무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주니어 패드는 항상 그 강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허준 선수는 허준 선수는 벤텀급의 동양 챔피언을 동양 지냈고 챔피언. 네. 세계 타이틀은 주니어 슈퍼벤텀으로 페더로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주니어 페더로 봐야 되지 않나요? 봐도 되죠. 그래서 스타라고서 그 뭐 이제 쭉 우리 황 대표님이 쭉 그 동양 타이틀의 어떤 그 연역을 말씀하셨는데 정순여 선수 이후에 사실 김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아도 세계 타이틀 충분히 뭐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성인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래서 주니어 패드는 우리나라는 약간 전통적으로 강자들이 많았고 오히려 그 위나 아래인 팬텀이나 패더보다도 더 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김봉철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망했죠. 네. 이 신인왕 결승전 때 최재원 선수에게 1패를 당하거든요. 그게 88년 초였는데 그 후에 98년도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일본에 가서 이삭 센토와에게 집니다. 그때 이제 거의 반은퇴 상태였고 그 10년 동안 패가 없었어요. 무승부만 몇 차례 있었고 가서 지기 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봉철 선수가 그 라크바심과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10라운드 무승부 판정이 나왔고 당시에 그 라크바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강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두 체급이나 아래인 김봉철 선수가 되겠느냐 했었는데 외려 경기 내용이 김봉철 선수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무승부 판정이 나왔을 때 상당히 야유가 나온 그런 그 명승부를 펼치고 바로 또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90년대 세계 타이틀은 아니지만 이기준 선수 그 하고 그 주니어 패드 4강전이었던
있었다고 그때 해야 이제 될까요? 이기순 선수랑 박윤석 박윤석 선수의 경기가 시합. 대단했었죠. 네, 대단했죠. 그래서 그 다운에 대해서 좀 논란도 많았고, 첫 라운드에. 네, 첫 라운드 다운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하여간 준혁 배더는 항상 그 흥미 있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방금 전에 그 김봉철 선수하고 최재원 선수의 그 신인왕 결승전에서 네. 그 다운을 한 차례 뺐거든요. 김봉철 선수가. 그 다음에 경기 내용도 그렇게 밀린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김봉철 선수에게 줬어도 뭐 괜찮았던 시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죠?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다운을 시켰었나요? 한 번 그때? 다운 시켰고요. 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2점 벌써 먹고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봉철 선수가 최소 한 라운드는 이겼거든요. 초반 1라운드는. 그럼 3, 4라운드를 줬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뭐 김봉철 선수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외의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그 정 박사님 보시기에는 세계 챔피언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네. 지금 뭐 준혁 배더 그 우리나라 훌륭한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좀 아쉬우신가요? 경기 내용만으로 보면 이기준 선수가 제일 아쉽죠. 뭐다 이긴 경기인데 졌으니까 오죽하면 경기 끝나고 나서 폴 벤키 선수가 코너에 와서 오늘 경기 승자는 너다. 내가 진 경기다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위로를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왜 그때 그렇게 역전패를 했는지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허준 선수와 최재원 선수가 기억에 남는데 두 사람 다 독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준 선수는 아까 지금 장민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갸냘픈데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KO 펀치가 장렬하는 파워가 있는 있었죠. 선수였죠. 이게 체육관 화제로 몇 층에서 뛰어내리다가 4층입니다. 4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사실 그 정도 뛰어내렸으면 이게 사는 게 다행 아닌가요? 그때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네. 이제 불이 막 났는데 그 김준호 선생님의 아들이 이제 김택경 사범이 거기 있을 때였는데 관원들을 다 먼저 대피시키고 이제 문으로는 불길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네. 그 김택경 사범님인지 김택구 사범님인지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먼저 허준 선수가 그 네. 매트가 깔려진 쪽으로 이제 구출을 하고 본인이 이제 매트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맨바닥으로 뛰어내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발꿈치 쪽 양쪽 뒷발꿈치가 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허준 선수 스타일상 그 정도면 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재기에서 어쨌거나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최재원 선수는 동양의 레너드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오부작 인간극장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그게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부 생활을 하면서 복싱도 병행했고 나중에 인간극장 하이라이트만 모아가지고 출연자들 모아서 이제 그 쭉 보여주는 그때 행사장에 불러서 보여주는데 최지원 선수가 맨 앞줄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짓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1년 몇 개월인가 경기를 못할 때 그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 문제도 있고 경기가 안 잡힌 것도 있고 그러다가 누구랑 라이벌전 잡혀서 경기하지 이용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 이용훈 선수는 무슨 이은식 벤터프. 선수랑 했었고 네. 같은 날 이제 박윤섭 선수랑 네. 했어요. 박윤석 선수. 그래서 박윤섭 선수한테도 최재원 선수가 이제 공백기가 길어서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정말로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리드미컬한 스텝을 선보이는 복싱을 해서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만 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비껴 맞은 것 같은데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운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만난 세계 챔피언이 네. 상성이 정말 맞지 않는 윌프레도 바스케스를 만난 것이 오히려 사라우사를 불운이었어요. 만났더라면 최재원 선수가 이기지 않았을까요? 뭐 훨씬 승산이 높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한국에서 최재원 선수처럼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복싱을 하는 선수를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세계 챔피언에 제일 아쉬운 게 최재원 선수 같아요. 제가 그래서는 이기준 선수는 뭐 지금 우리 복싱에서 심판도 지금 심판 그 업무도 하고 계신데 글쎄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만약에 됐었어도 최재원 선수 같은 스타일이 훨씬 좀 명이 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기준 선수보다는 최재원 선수가 저는 상당히 아까웠던 선수고
너무 세계 타이틀도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그러니까 80년대 같았으면은 계속적으로 시합을 가지면서 네. 그런 공백이 없이 좀 더 기량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도전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엔 시합을 자체를 1년에 한 번이나 뭐 많아야 2번 이렇게밖에 못하면서 계속 기다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취소되지 않았나요? 경기 번만 당일날 한번 취소됐겠어요. 취소되는. 네, 맞아요. 박종팔 씨가 프로모터 했을 때. 그건 세계 타이틀 매치가 아니고 아, 동양 타이틀 네, 방어전이 방어전. 그 당일날 아, 취소됐습니다. 예, 그거 한번 뉴스에 났던. 그때 동아 프로모션이 좀 어려워서 박종팔 그게 선수가 인수했을 그게 때거든요. KBC 인호를 못 받아서 그랬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돈 문제도 있었고 승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당일날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지금도 좀 잊혀지지 않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경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KBC에서 개체량 승인을 안 해주니까 쌀가게에서 네, 쌀가게에서 체중계 빌려다가 네, 선수들 개체량을 하고 그래도 결국 경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량을 하려면 선수들의 대전료가 공탁이 돼야 돼요. 네. 대전료가 공탁이 안 된 상태에서 선수들의 개체량을 하게 되면 선수들 대전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KBC 입장에서는 프로모터의 대전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개체량을 실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은 체중 다 빼고 경기 당일날 아침에 개체량하러 갔다가 개체량도 못하고 경기도 못하는 그런 이제 불운한 사태가 맞게 된 거죠. 그 최재훈 선수가 바스케스 선수에게 2라운드 KO로 지는 경기를 나중에 제가 이제 봤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실전 감각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만약 경기를 꾸준히 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최재원 선수의 능력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펀치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복싱 체육관을 잠시 다니던 시기였는데 그 어느 길에선가 그 최지훈 선수를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저는 잘 알고 그분은 저를 몰랐지만은 너무 반가워서 이제 혹시 최지훈 선수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잠시 이제 카페숍에 가서 잠시 얘기를 이제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기자도 아니지만 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최지원 선배 그 복서님의 말씀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벌써 한 25년 정도 전 얘기니까 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야 외에 한국 선수들 중에 미국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경기 결과가 좋았던 선수가 없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링이라는 게 그 한국 링과는 좀 많이 너무 달라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난다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수와의 나와의 상성 관계라기보다는 그 미국이라는 그 로케이션에 대한 시차 적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가장 원인이 됐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 최재원 선수가 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시합을 했는데 그때 거의 기온이 40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냉방을 했어도 정말 찜통 같은 더위였고, 그러니까 재원이 같은 어쨌든 아웃복서였기 때문에 바스케스라는 상성도 맞지 않았고, 또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실전 공백이 너무 또 길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좀 불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생각보다 상당히 밝거든요. 이게 밝을 뿐 아니라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오죽하면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리하더라. 그러니 애국적 차원에서라도 방송은 흑백으로 하더라도 조명만큼은 칼라처럼 좀 하고 해보자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룩스를 보면 한국에서 그 권투 경기 할 때 복싱 중계를 할 때하고 미국에서 경기 할 때하고는 역시 여전히 미국이 더 밝고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최재원 선수한테도 그런 점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경기 보면 링만 비추고 관중석을 되게 어둡게 처리하는 그게 미국도 그런 게 그래서 더운가요?
그게 링에만 비추기 때문에. 그거는 뭐 40년대 우리나라 그 6, 70년대는 그런 조명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링 비치는 스포트라이트도 스포트라이트지만 페르토리코나 이런 데 보면 그 스포트라이트 말고 테두리로 관중석까지 밝게 하는 그 조명이 굉장히 밝고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페르토리코 링은 가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뭐 70년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염동균 선수부터 해가지고 또 중남미 쪽에서 뭐 전패를 기록했는데 결국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것도 어떤 요인이 되었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걸 보면 그 요인도 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최재훈 선수 그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 혹시 혹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니어 페더급의 뭐 각자 베스트 한 3 정도 뽑으면 누구 어떻게 될까? 이게 워낙 좀 비슷비슷한 그 어떤 실력들이라 이 개인적으로 좀 틀리긴 할 것 같은데 뭐 주니어 패더급이면 일단 이승훈 선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슈퍼플라이부터 세계 타이틀 도전은 했지만 그래도 주니어 패더에서 IBF 챔피언도 했고 또 사라고사와의 무승부 그것도 참 국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정이었는데 이승훈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선수는 교과서적인 복싱의 정점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닉도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을 끈적끈적하게 돌파해내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지만 이승훈 선수는 아무리 못하는 경기여도 그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KO 패당한 적도 캐리어에서 있기는 하지만 연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니어 페더급에 지금 다 기라성 같지만 그 은퇴를 일찍 해서 그런지 김지원 선수가 아무래도 최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뭐 장 박사님 말씀하신 그 안정된 이승훈 선수라든지 아주 테크니션인 그 뭐 최재형 선수라든지 뭐 그 각 그 스타일로 많지만 그 좀 더 했었으면 더 조금 뭐 WBA나 WBC 쪽도 노릴만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지 굉장히 그 항상 그리고 시합이 그 내 시합이 특히 세계 익사이팅했죠. 네, 세계 챔피언이 되고는 굉장히 그 익사이팅한 경기를 보여줘가지고 김지현 선수를 손에 꼽고 글쎄요 뭐 저 같은 나이 때는 사실 정순현 선수 전성기 때도 정말 무서웠거든요. 물론 공격에 좀 단조로움은 있었지만 정순현 선수의 결국 고생근 선수도 그 주먹에 당했지만 그 원투는 정말 번개 같았거든요. 사실상 뭐 카르도나 1차전은 뭐 내용상 이긴 경기 아닙니까? 네, 그 카르도나 정순영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정순영 카르도나 1, 2차전을 보면 2차전은 정말 서로 한계 없이 진 게 맞는 것 같고요. 1차전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염동균 리아스코 전 글쎄 보다는 좀 덜하지만 분명히 이긴 경기였거든요. 주도권을 계속 잡고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카르도나가 별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그때도 역시 주심이 그 카르도나 층에서 불러온 베네수엘라 주심 때문에 결국 그것도 약간 난동이 났죠. 끝나고 나서 정순현 선수가 이겼다고 양파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시합 후에 정순현 선수는 억울해서 링에 주저앉고 뭐 링 안으로 온갖 것 날라 들어오니까 카르도나는 벌써 도망갔고 정순현 선수는 계속 앉아서 그 코치가 이제 철제 의자 접는 철제 의자를 이렇게 막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정순현 선수의 그 기자회견 첫 마디가 되게 인상적인데 피값도 못해서 죄송합니다요. 굉장히 그날 출혈이 혈전이었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많았어요. 혈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2차전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2차전에서 카르도나는 그대로 카르도나였는데 정순현 선수가 이상하게 너무 소극적으로 돌아서 2차전은 결코 뭐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시합이었고 하지만 1차전은 굉장히 아깝고 뭐 거의 챔피언이 다 된 것 같았다 놓쳤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원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실물을 본 건데 하나는 그 잘생겼죠? 네, 그 누님인 연극 배우 김지숙 씨가 네. 그 뜨거운 바다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스가 고헤이라는 제일동포 극작가의 작품인데 그때 이제
출연진이 4명입니다. 김지숙이랑 다 아시는 만한 분인데 전무성 선생님, 그다음에 쿠웨이트박 최주봉 선생님, 그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된 강태기, 요 4명이 공연한 기념비적 공연인데 이날 김지원 선수가 관람을 왔습니다. 제가 아는 체를 하려다가 이제 하시지 그랬어요. 아 근데 저 공연장이니까 네 센터 파랑색장인가요? 아니에요. 이때 문예회관 소극장 초연이었어요. 그리고 공연 끝나고 이제 누님 만나러 분장실 쪽으로 가길래 놓쳐버린 적이 있고 80년 전국체전 그때 서울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60회였죠. 예. 잠실 지금 저 종합체육관 여기서 김지원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전남 선수한테 녹다운도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시 임원들이 뭐 채점표를 공개해라. 그게 다운이냐. 그래가지고 한동안 다음 경기가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링 아나운서가 그 김지원 선수 측 요청에 의해서 채점표를 공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심제였는데 4대1이었나 5대0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마 김지원 선수가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가 이제 막히면서 여러 가지로 좀 동력도 떨어지고 뭔가 집중력이 좀 많이 이제 흐트러져 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패배 때문에 프로 전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다음 올림픽까지는 너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LA 올림픽까지는 너무 머니까. 그리고 이 경기를 이겨서 전국체전에 우승을 했다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내 스타일이 아마추어하고는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로 동원해서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무패로 은퇴한 챔피언. 한국인 세계 챔피언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되지 몇 명 않습니다. 안 돼요. 그게 네.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15승 무패면은 16승. 16승, 15승, 16승. 그러니까 뭐 세계 챔피언 대로 은퇴한 게 뭐 로키 마르시아노부터 해서 의외로 몇 명 안 되더라고. 리카르도 로페스, 로페즈. 조 칼자게, 메이웨더 최근에 나온 게 메이웨더. 메이웨더. 그 최영갑 선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저는 유망주로 보고 굉장히 그 세계까지도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 예상치 못하게 지면서 뭐 세가 바로 좀 줄어들었고 박윤섭 선수도 주먹 좋았잖아요. 주먹은 정말 파괴력이 있었는데 스피드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니어 페더는 하여간 그 시장 여건이 좋았으면 그 90년대 이후에도 세계 타이틀 할 만한 선수가 꽤 많았고 또 챔피언들 그 주니어 페더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든지 에릭 모라레스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레벨이 높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고메스의 동무대였다고 생각이 고메스의 됩니다. 동무되고 그 이후에 뭐 좀 숨이 그러니까 좀 뭐 나름 챔피언을 오래 했던 정도가 뭐 세르메뇨라든지 바스케스도 주니어 많이 페더에서 했죠. 많이 했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미국도 뭐 맥키니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뭐 IBF 같은 경우는 남아공의 뭐 니시타라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여건이 되면은 세계 챔피언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체급이었던 것 같고 이제 2000년 가까워지면서 에릭 모라레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는 좀 많이 물 건너가는 게 되는 거죠. 예. 태국이나 필리핀 복서들은 벤텀급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벤탐도 힘들어요. 플라이 플라이 네. 주니어 벤텀. 네. 그래서 반탐만 돼도 중량급으로 속하죠. 그래도 벤턴만 해도 뭐 다울롱 추아타나라든지 베라폴 사프롬이라든지 사프로가 명챔피언이 많이 나왔죠. 뭐 에스피노자도 반탐 챔피언 그렇죠. 했으니까. 페더까지 또 네. 갔고. 근데 약간 주니어 페더는 옛날부터 제가 처음 복싱 볼 때부터 그 항상 도양 챔피언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플라이나 반탐보다는 덜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도 플라이 반탐은 사실 별로 인연이 없었어요. 홍수환 선수 나오기 전까지 물론 뭐 이원석 선수가 있었지만 주니어 페더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동무대 같은 허버트 강 선수도 처음에 주니어 페더를 시작했죠. 그렇죠. 예. 처음에 주니어 페더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남자 체형에서 아주 그 좀 왜소한 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 주니어 페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70년대 우리나라 남자 평균 신장이 한 67? 여자가 한 58, 뭐 이럴 때 67도 안 됐겠다. 70년대는. 그럴 때니까 주니어 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어떤 그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치에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분포가 돼 있는 그런 적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평균치가 그렇게 작았다는 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그 키면은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 72 되는데, 이게 그때로는 큰 키는 아니지만 평균치는 넘던 키니까. 염동균 선수가 아마추어 때 패한 게 이거성, 백종우. 이거성 선수가 주니어 이거성 페다 씨를 있었는데, 빼놨네요. 백종우도 빼놨고. 이거성 선수도 세계 랭커였고, 그다음에 대단했죠. 백종우 선수가 세계 랭킹 10위에 오른 다음 달에 바로 김정철 선수와 경기를 해가지고 김정철 선수가 이기면서 이제 백종우 선수의 세계 근데 타이틀, 백종우 선수가 세계 왜 랭킹을 세계 가져가고. 랭킹에 들어갔죠? 들어간 게 맞나요? 세계 랭킹 10위에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계 랭크와 대전한 실적이 없어요. 그때 한국 백종우 선수. 챔피언이었나 그렇지 않나요? 한국 챔피언이었는데 세계 오죽하면, 랭킹에 들어갈 네, 일이 그래서- 없었어요. 그래서 김정철 선수와 백종우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할 때 그 주간 스포츠 기사에 어떤 연유로 백종우 선수가 세계 랭킹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주간 스포츠도 모르는 일이군요. 네. 이번 달에 세계 랭킹 10위에 올라간 백종우 선수를 맞아 김정철 선수가 경기를 한다. 그리고 승자는 세르지오 팔마와의 타이틀 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김정철 선수한테 백종우 선수가 2번 KO가 됐죠. 네. 2번 KO 되고. 김정철 선수도 정말 짧지만 굵게 프로 생활하고, 김정철 선수는 제가 문화체육관 가서 봤는데 하필 그 마지막 경기를 지는 경기를 가서 봐서 구아하라 구니요시 선수였어요. 네. 근데 일본의 그냥 중견급 복서였는데 정말 처절하게 KO가 됩니다. 4라운드에. 그게 너무 인상이 좀 커서 안타까웠던 그런 그 기억이 당시에 있어요. 김정철, 추충일 뭐 굉장히 막 세계 막 그 꿈을 키우고, 또 몬트리올 올림픽 그 정말 6인방이네요. 정말 강펀처들이었죠. 그렇죠. 나름 체급에서. 그래서 그렇죠. 몬트리올 올림픽이 라이트 선수가 플라이급이 박찬희, 네. 네, 플라이급이 김정철, 네. 그다음에 벤텀이 황철수, 황철수. 헤더가 최충일, 네. 라이트 웰터가 박태식, 웰터가 김주식, 이렇게 6명. 그래서 8강까지 올라간 게 3명이죠. 그렇죠. 박찬희, 최충일, 최충일, 황철수. 황철수.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좀 그 시합 그 대회 끝나고 질책을 많이 받았죠. 맞아요. 메달 한두 개는 따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1차전은 다 통과했어요. 근데 전부 8강에서 그리고 3명 굉장히 나름대로 최강이라고 갔는데 메달이 없었죠. 박찬희 선수가 쿠바 선수한테 3대2로 졌는데 그 파드론 그거는- 선수인데 네, 그 그건 선수가 졌다고 우승을 보기는 했는데 어려운 이긴 시합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3대2로 졌지만. 그때는 중계 방송을 봤나? 안 해줬나? 뭐, 그때는 시합 기억이 없네. 저도 본 기억은 네. 없어요. 기사만 읽었는데 이긴 시합이라고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경기 중계를 못 해줬죠. 왜냐하면은 올림픽 중계라는 거는 이제 모든 종목을 다 해주는 건데 결승이나 해줬나 보다. 그럼 뭐 메달권에만일 메달- 올라갔다면 네. 해줬을 텐데. 그때가 양정모 선수 금메달, 유도의 장은경 선수가 은메달, 예. 그리고 이제 동메달이 4개거든요. 배구 여자 배구, 그다음에 레슬링의 전에서 유도 무제한급의 조재기, 조재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나 지금 아유, 생각이 그 당시에 안 나요. 여자 배구 인기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 유정화, 지금도 여자 배구 인기 좋습니다. 변경장, 변경자, 개인 시간차의 명수 변경자, 조혜정, 나르는 뭐 작은 해서, 새, 유혜정, 유정혜, 유혜정, 윤영래, 인기 좋았죠. 스파이크 서브의 김화복 뭐 등등.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올림픽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하고, 그렇죠. 예. 약간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시합도 그렇고. 진지했죠. 네. 지금보다 지금이 덜 진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적인 기대, 관심 이런 것들이 달랐습니다. 대체할 만한 이벤트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복싱은 뭐 올림픽 그 8강전 이상은 거의 프로 시합 능가하는 뭐 일단 아마추어도 재밌었어요. 헤드기어도 안 쓰고, 그렇죠. 그냥 뭐 재밌게 했죠. 네. 예.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발전은 관심도 많았고. 주니어 페더급 경기는 아니지만 문성길 대 허용모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생중계 장충체육관에서 그 시합 보려고 거의 뭐 관중들이 만원 꽉차 사례, 있었으니까. 만원 사례가 됐으니까.
아마추어 연맹에서 그 당시에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랬는지 네. 1진, 2진 대결을 합니다. 그럼 10,000원이 됐어요. 아 그때 그랬었어요. 김광선이랑 허영무랑 했던 게 1진 2진 대회 때 아마 그 대회일 아. 거예요. 그래서 이긴 팀은 그 무슨 다른 선수권 대회 나가고 진 팀은 킹스컵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왜 축구 대표팀이 청룡 백호 있어가지고 화랑 화랑, 있고 하랑 충무. 충무. 아, 70년대는 충무. 청룡백호. 아 확실히 기억이 나. 세대가 나오네. 세대가 나오네. 그때는 청룡 백호였으니까 그때는 아마추어도 꽤 강국이었네요 우리나라. 문성기, 그 당시엔, 김광선 이런 선수. 그리고 대단한 강국이었죠. 축구는 사실 이제 실업팀이 프로긴 하지만 뭐 진짜 프로가 아니고 세미프로 세미프로였지. 정도. 실업 금융 쪽에 네. 이제 다 그 있고 이제 포항제철이 최초의 그 정식 프로팀이 되나요? 정식 프로팀은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82년 말에 창단이 돼가지고 이제 83년에 유공이 창단되면서 아, 2호 지금의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 복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야구는 이제 그 고교 야구. 고교 야구. 예, 그리고 뭐 축구는 실업 축구보다는 그 뭐 박스컵이라든지 또는 뭐 태국 가서 킹스컵, 뭐 말레이시아 메르데카컵 이런 데 시합.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일종의 재밌었죠. 아시아 서키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프로리그를 운영할 만한 실력은 안 되고 각국도 마찬가지니까 대표팀 한 팀만 프로팀처럼 운영해서 아시아 각국을 돌면서 이제 순회 경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각 그 나라의 뭐 국왕이라든지 수상의 어떤 이름을 딴 그 우리나라도 대통령배 있었지. 박스컵. 아, 그게 박스컵이에요. 네. 그 우리 때는 박스컵이라 박정희 맞아요. 대통령은 그때는 박스컵이라 그랬고. 대통령배. 프레지던트 컵. 이거성 선수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이거성 선수는 사실 프로에 너무 늦게 오셨죠? 늦게 그렇죠. 오시고 글쎄 그 주먹도 좋고 굉장히 탤런트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별로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 와서는 내가 뭐 여기서 막 세계 챔피언이 되리라 뭐 이런 그런 어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본인 그는 충분히 그런 의욕도 있고 투지도 있었는데 네. 비즈니스가 못 받쳐주니까 일단 좋은 시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합에- 랭킹에 걸맞는 시합도 시합을 못하고 뭐 세계 랭킹은 들어갔지만 거기에 맞는 시합도 없고 공백도 길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도 좀 의지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마지막 시합도 좀 뭐 내용도 그랬고 하다 보니까 글쎄요 처음부터 좀 프로를 일찍 들어와서 아예 좀 했으면 모를까 좀 늦게 와서 뭐 어떤 매치도 잘 성사 안 되고 세계 타이틀 매치를 결국 한 번도 못했어요. 안 못했죠. 못했지만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스타일이 조인주 선수처럼 빠르지만 파워 펀치가 주먹 장착된 주먹 그런 있는 조인주 주먹 선수로 있는 볼 수 있을 것 주먹 같아요. 있는 테크니션 뭐 이 정도고 주먹은 그때 챔피언이 그럼 고메스였나요? WBC는 고메스? 그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76년, 7년 그때니까 이제 막 고메스가- 주니어 패더급이 아. 생겨서 막 결정전하고 이제 고럴 무렵입니다. 고메스가 챔피언이었고 결국은 이거성 선수 이기는 선수는 일본 선수는 나중에 카르도나하고 하죠. 그렇죠. 세가와 6개월은 하죠. 카르도나 다운을 주고받고. 소크라테스 파토토한테는 또 이기고 불러서 그렇죠.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 파토토는 플라이급 선수예요. 그렇죠. 네. 세계도전 했을 때는 그래서 근데 이거 그러고 보면 주니어 패더는 정말 그냥 버스 한 대 나오겠네요. 지금은 선수들은. 세계 챔피언까지 했는데 서성인 선수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름만 언급하고 아마 특징은 서성인 언급을 안 선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나갈 때 네. 83년, 4년, 5년에 이제 언급이 많이 돼서 김정 선수도 그때 많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90년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굉장히 그 소질을 있고 재능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세계 타이틀 도전도 못한 그런 선수들이 좀 아까운 선수들이 많았고 90년대 초반에 정말 아까운 선수들이 많이 적체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주니어 패더. 비즈니스는 안 되고 시합도 많이 못하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별들이 많아요. 90년대가 제 기억으로는 펀치라인 거의 펀치라인이 이제 문을 닫기 얼마 전 그쯤에는 주니어 패더는 정말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그 당시에 뭐 최재원, 이규준, 뭐 박윤섭 나가면서 김봉철 거기다가 지금 제가 기억 좀 안 나. 하여간 뭐 한상엽 선수라는 한상혁은 좀 조금 그 기대주가 있었는데 한상엽 선수가 7승 7KO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신인왕전에서 한번 맞아요. 잘 나가 그렇게 엄청난 최우수 신인하고 제가 잘 최갑철 나가다가 선수하고 시합하는 걸 봤는데 그때 전적이
10몇 승 딱 한 번 판정이고 13승 12KO 1패인 거 하여튼 예. 신인왕 될 때가 7.7승 7KO였는데 그- 거의 다 초반 KO 그때가 승이었어요. MVP랑 KO왕 두 개 다 네. 일관하는 그럴 그래서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되게 비중 있게 달랐어요. 예, 그렇게 제가 해서 그걸 기억이 나. 잘 나가다가 그 어쩌면 기억에 망가진 거죠? 준 라노라는 그 필리핀 선수한테 준다는 필리핀 걸려서 너무 그 선수가 약간 좀 이제 다니엘 사라고사 같은 그렇게 좀 풀기 어려운 선수예요. 아. 팔도 길고 좀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다음부터는 꺾이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지고 그래서 좀 그 선수도 좀 아팠습니다. 그 선수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유심 있게 봤는데 아주 안타까웠던 선수로 기억나고. 그 슈퍼벤텀을 뭐 세계로 보면 지금까지도 역대 베스트하면 그래도 고메스를 뽑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모랄레스나 바레라가 고메스의 업적을 넘어서기는 주니어 패더로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고메스랑 모랄레스랑 슈퍼벤텀에서 한 분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뭐 승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네요. 같아요. 둘 다 안 불렀으니까. 모랄레스가 좀 많이 맞을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레라 슈퍼반텀 처음에 출연했을 때 야 시합 보니까 이 또 차베스하고 또 다른 어떤 또 그런 멕시칸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레라가 물론 뭐 나중에 한참 체급 올리고도 좋은 성적 거뒀지만 슈퍼벤텀 때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 모라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사라고사 잡을 때 보니까 이 사라고사가 이게 보통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돈도 많이 벌어갖고 일본도 많이 왔죠. 다스욕지랑 사라고사가 세계 타이틀 도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벤텀급을 타이틀 한번 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 벤텀 올려서 챔피언이 3번 되잖아요. 주니어 패더. 하다나카 기요시를 처음에 이기고 챔피언 됐고 네. 금방 뺏겼다가 트레이시 해리스 패트슨한테는 2번 도전했다가 다 도전 실패를 하고 방케하고도 3번 콜벤키한테는 타이틀을 뺏기죠. 뺏기고 다시 따고 다시 또 해서 따고 그리고 그 야콥 선수한테도 또 져가지고 타이틀 뺏겼다가 트리아코비랑도 2번을 하죠. 네. 방어전만 2번을 하고 네. 그거는 타이틀이 그리고 다츠요시랑 또 일본에 가서 2번 방어전을 하고 국내에서도 쏠쏠하게 벌어가고 한국에서는 두 번 했나? 세 번. 허준 선수까지. 아, 빼고. 허준, 이승훈, 박찬영. 네. 그러니까 허준 선수는 확실히 사라고사가 이겼는데 네. 나머지 두 경기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저도 판정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박찬영 선수 시합은 그거 완전히 좀 정말 그 리버스 홈타운 배드 디시전이었어요. 디시전이고 글쎄요 이승훈 선수는 약간 뒷심이 좀 더 붙였으면 이기는데 조금 애매하긴 했고 사라고사는 일본에서도 다스요시 말고도 하라다 스요시도 네, 이겼고 하라다도 요코다 히로아키는 바스케스군요. 바스케스고. 윌프레드 바스케스고. 사라고사가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친절하게. 박찬영 선수는 지고 나서 인터뷰 때 아무 얘기도 하기 싫다라고 잘랐고요. 이승훈 선수는 무승부 판정이 내린 다음에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래도 위험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방에다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링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훈 선수 사라고사 시합은 이승훈 선수가 확실히 이길 것 같았는데 졌고 비겼고 비겼고 박찬영 선수는 좀 질것 비관적으로 같은. 봤는데 이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 시합은 홈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저 정도면 이겼다였어요. 근데 무승부가 나왔고 박찬영 선수 시합은 어느 지역에서도 이건 네, 이긴 완전 시합인데 그쵸. 뒤집어 되게 나왔다 이런 아까웠어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라고사 스타일을 보고 정말 마구잡이 스타일이라서 참 그 늦은 나이에 또 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 선수는 명이 길고 기본이 없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모스크바 올림픽 멕시코 대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멕시칸 스타일 중에 좀 이상하게 그 명이 길면서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길게 가는 게 그 사라고사나 마누엘 메디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잡초 같은데 뭐 지기도 많이 지는데 바로 또 재기하고 또 타이틀 따고 또 뺏기고 그러면서 숨이 길게 가고 뭐 돈도 좀 벌고 이 올림픽 멕시코 대표라는 건 대단하지만 근데 멕시코에서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려서 다 프로로 돌기 프로로, 때문에 그렇죠. 10대 때 다 프로로 가고.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도 거의 못 따고 거기다 올림픽 팀을 지원을 안 해준대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자비로 막 이제 돈 모금을 벌어서, 해서 네. 뭐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일본도 챔피언도 그때 거의 안 당시 나온 거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일본도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일본은 한국만 그렇게 뭐 지원을 엘리트 줬거든요. 스포츠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면 국가 지원을 해주는데 멕시코는 정말 지원이 1도 그러니까 없대요. 이게 동구권하고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네. 지원을 하는데
중남미 이건 완전 자비로 정말 취미로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아마다없게 예, 삭수가 있는 선수는 아예 아마 안 거치고 그냥 프로로 거의 가고 그런 대표적인 선수가 라바라네스라고 혹시 아세요? 빅토르 라바라네스. 변정일한테 타이틀. 그 선수가 오영세, 이 이용호? 사라고사 선수하고 같은 체육관 출신인데 스파링 했을 때 엄청 많이 맞았대요. 사라고사가. 그 라바라네스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천재성으로 아마를 안 갖췄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저 스파링 파트너로서 사라고사가 많이 굉장히 좀 심하게 다친 적도 있고 막 그런 라바나레스가 천재성을 보인 것 같지. 천재성까지 아닌데 잡초 아닌데. 천재성까지는 아닌데 나는 라바랄레스는 사라고사보다 더한 마구잡이 마구잡이인데 스타일인데 나는 스파링에서 엄청 나는 많았다. 라바나레스를 보면 라파엘 리몬하고 형제일 것 같은데 제일 큰 형의 쿠에바스 같고 해봤습니다. 사촌형 정도 되겠네. 정말 저 머리서부터 날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멕시칸 스타일은 맞아요. 그건 멕시칸 스타일이에요. 그런 네.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대신에 라바네스나 리모는 찬스를 잡으면 아주 또 정교하게 또 그렇죠. 끝내버리니까. 마추카를 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기선을 제압할 때 정말로 마구잡이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사라고사는 또 그거하고는 틀리고 어떻게 보면 마누엘 메디나 같이 좀 아웃복싱을 하면서 거미줄 스타일. 그냥 뭐 아주 부지런하게 주먹 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 한 몇 년 전에 사라고사를 외국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돈 벌어서 가발 맞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현역 때보다 더 젊어졌더라고요. 그 가발을 써가지고 옛날에 시합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기고 우주인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좀 굉장히 댄디예요. 사람이. 그리고 아주 젠틀해요. 그래서 뭐 복싱 선수 중에 그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얼굴 보고 외모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사라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뭐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지금 국가주도 올림픽 대표팀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주도로 선수들을 상당히 후원하는 건 사실인데요. 일본은 이게 이제 여러 번 정책이 바뀝니다.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요.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는 이제 올림픽 그때는 예. 올림픽 장관이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 국가 주도로 엄청나게 밀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정말 아마추어 위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메달을 거의 못 땁니다, 국제 대회에서. 근데 이게 이제 국민 사기에 조금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 위주로 해서 동경의 선수촌 같은 것도 만들고요. 이제 국가 주도는 아니지만 선수들을 굉장히 열심히 좀 육성을 하고 그거는 있다고 뭐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연기된 올림픽이 자기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또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번 올림픽 전부터도 그러니까 갑자기 보시면은 이제 올림픽에서 일본 메달이 확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10여 년, 15년 정도 전. 네,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제 민간 기업 주도로 그건 있어요.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패망 이후에 경제 부흥을 하면서 그 아마추어 스포츠에도 상당히 그 많이 쏟아붓죠. 동경 올림픽 전후로 네. 뭐 로마 올림픽이라든지 멕시코 올림픽까지는 그 우리나라처럼 정부 지원하에 하다가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다시 들어서는 네. 또 하고 일본은 사실 뭐 할 건 얘기할 건 하지만 이런저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나라 자체가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다 그럴까 뭐 좀 그런 느낌도 좀 감은 좀 받는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하시죠. 이제 정치 얘기는 여기서. 근데 안 우리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가 좀 비정상적이지. 미국도 이렇게 실업팀에서 고액 연봉을 뭐 제공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 있나요? 완전히 기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연봉 1억 받는 아마추어 선수가 세상 전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그 황 대표님이 쿠바 언급하신 있지 대로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연봉 그렇게 아마추어가 많이 못 프로고 받죠. 먹고 살 만큼 오히려 받는 프로가 거죠. 아마추어가 됐고 그 아마추어도 뭐 그 전국 대회 정도 우승하면은 어느 정도 연봉이 그 보장이 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그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국제 무대에서 그 성적을 내지 못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게 그냥 단지 연봉만의 해결 문제는 아니고 연봉 플러스 장래 일자리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 골이 깊어지는 것 페이코에 같아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히려 프로가 아마추어 같고 별도의 그 직업을 갖고 하면서 오히려 짬짬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게 예전에 보니까 50년대에는 너 프로 해라 그래서 그럼 프로가 뭡니까 그랬더니 프로는 셔츠를 입고 4회전 뛰는 거다. 그때는 아마추어가 이제 상체를 드러냈고 프로가 셔츠를 입었던 것 같아요. 프로가 잠깐- 셔츠를 입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록에는 아마추어가 네. 상체를 벗었던 적은 있어요. 네. 근데 프로가 셔츠를 입었던 적은 없고 아마추어가 셔츠를 벗었던 적은 있죠. 프로복싱이 셔츠 입고 한 거는 저도 아예 기억이 근데 없는데. 아마추어는 셔츠를 벗었던 적이 있어. 그렇죠. 헤드기어는 뭐 썼다가 벗었다가 뭐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최강은 누구냐는 건데 주니어 혹시 패드에서 예. 아 이거는 각자의 머릿속에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정말 주니어 패더는 예. 그 김지원 다른 체급보다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 아까 제가 김지원 선수 얘기한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특히 그 세계 정상 오르고의 시합의 어떤 그 뭐랄까 강렬함 그리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산체스나 이소룡이나 얘기하듯이 일찍 중간에 그냥 끝나버린 그 캐리어 때문에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거죠. 그럼 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염동균 선수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염동균 수긍이 선수가 진짜 갑니다. 저는 염동균 선수 시합을 옛날에 많이 봤는데 한국 챔피언 때 정말 강했어요. 그때 시합들을 좀 보고 싶어요 네. 다시. 진짜 그래서 그 파이터에 있던 시절에. 완전히 크라우칭 스타일로 하는데 정말 안 맞고 그때 인파이터였죠 했는데 그렇죠. 그 훅 치는 거 그분 특유의 그 롱훅 롱아파 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세계 챔피언 되고 별로 그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바빠서 그 한국 챔피언일 때는 정말 그 상대를 한번 뭐 공략하기 시작하면 정말 잘했어요. 그때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때는 홍수환 선수보다 훨씬 낫게 느껴졌어요. 한국 챔피언 시절에는. 그 마지막 웨이지의 개구리 점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라우칭 웅크리고 있다가 쭉 뻗으면서 치는 그 펀치들이 있어요. 마지막 오이제 개구리 전법은 그거는 뭐 만화 같은 얘기고 지금 보면 정말 웃기는데 그걸 왜 맞았는지 뭐 유재도 선수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챔피언 처음 딸 때 그 이태리의 칼메로 보시 같은 선수는 정말 이게 뭐지 하다가 정말 당황하는 걸 봤는데 그건 정말 지금 같으면 안 먹히는 전법이고 그래서 염동균 선수가 매력이 있었죠.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주니어 패더급으로 시작해서 정말 또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벌써 한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균 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전을 시작으로 해서 주니어 패더급까지 3부에 걸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1988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는 이성렬 이사님께서 한번 클로징을 해주시죠. 예, 모처럼 이렇게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이 녹음 사실 이 녹음하는 이외의 시간에도 또 복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오늘 좋았던 기억이 나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대를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